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에 여러 신문들이 이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후보의 가족이 자기네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조국 후보의 동생이 조작된 채권 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집안사학재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소송을 했는데 그 사학재단의 이사였던 조국 후보는 몰랐을까? 그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입니다. 이 웅동학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안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인데 이 웅동학원에서 16억 원대 공사를 조국 후보의 부친과 동생 회사에 몰아줬고 동생 측이 51억 원 소송을 했을 당시엔 학원이 변론을 포기해서 패소를 했다. 스스로 패소를 자초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51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학교법인이 학생이 줄어서 폐쇄되면 동생 측에 자산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는 부친의 채무는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사학재단이 피해볼 소송에는 손을 놓았다.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미납한 세금 7억 원은 또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그런 얘기군요. 아무튼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이런저런 소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김정은이 지난 8월 16일 날 발사한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하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핵 틀어진 기세로 용진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진이란 단어는 용감하게 전진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6일 날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테킴스로서 고도 30km로 낮게 비행을 했고 저고도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피해서 F-35 배치 청주기지, 그러니까 F-35 비행기가 배치되어 있는 청주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더 위험해졌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기사는 홍콩 시위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폭우 속에서 홍콩 시위대들이 비폭력 행진을 했고, 홍콩 시민들은 우리는 이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그 시위가 비폭력으로 진행된 것은 폭력 시위를 진행했을 경우에 그 선전에 대기 중인 중국군이 홍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이 시위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던 홍콩의 재계에서는 더 이상 폭력 시위는 안 된다 하는 뜻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홍콩의 최고갑부 리카싱 회장은 폭력 규탄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는군요. 한편 친북단체에 관련된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친일파 자한당 해체 동요 메들리를 초등학생들에게 부르게 한 친북단체, 이렇습니다. 내용은 민중당 등이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이란 단체가 있나 봅니다. 만화영화 주제곡을 개사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 영상을 유튜브로까지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초등학생까지 정치 집회에 동원하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의 폭언에 관한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 접수된 진정이 379건이었고 그 가운데 상사의 폭언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에 4건 비율로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 업무 지시, 따돌림 순으로 많았고 5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 중에 42%가 발생했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57%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외교 안보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 8월 15일 8.15 경축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손을 내밀면 함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일본의 고노 외상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법부터 지켜라, 그런 반응을 내놓았다는군요. 아마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배상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재판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제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톱뉴스로는 4차 산업혁명 한일전 수학에 달렸다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AI 기술도 수학이 좌우한다. 그래서 전공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고 있답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홀대하고 있고 수리연, 그러니까 수학연구소겠죠. 예산이 5년간 30% 깎였다. 일본과 한국이 수학과 수학을 하는 수학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정반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단념한 사람이 54만 명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게 상반기 월 평균이라는 얘기네요. 54만 명이. 특히 이 30대, 40대, 50대 이 경제의 허리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2017년부터 부쩍 증가했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사람을 뽑는 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사는 공장 멈추고 사업 팔고 벼랑 끝 상장사 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생산 중단한다고 공시를 한, 생산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됐고, 영업 양도나 자산 처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벌린다고 하면은 없던 사업도 찾아서 하는 게 기업의 생리인데, 있는 사업을 축소하고 정리하고 남한테 넘기고 공장 스톱시키고 사업 팔고 하는 이런 상황은 참 심각한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률이 높아졌다지만 알바 뛰며 다른 일 찾는 무늬만 취업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월 36시간 미만 근무하면서 추가로 일자리 찾는 반구직자 증가, 7월에 7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률에는 취업자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1시간 일하고 돈을 받아도 그것을 취업자라고 이렇게 통계에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자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될까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팔아 미국 주식 산다, 달러 표시 ELS 펀드 줄줄이 완판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에 몰리고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달러에 쏠리고 있다. 내년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띕니다. 적자늪 한전, 태양광 풍력 구입에 8천억 원 썼다. 그래서 의무 공급 비율이 매년 1%포인트씩 확대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올해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사가 하나 눈에 띕니다. 정부가 다음 달 경기 하강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2017년 3분기를 경기 정점으로 보고 다음 달을 경기 하강으로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하면 역대 최장기간 하강 국면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입니다. 한편 반값 연봉 제다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광주형 일자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주상의 광주형 일자리사 발배, 합작사 설립 지연. 풀이하면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형 일자리 이 사업에서 발을 빼서 합작사 설립하기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광주시와 투자 조건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 투자자 가운데서도 2곳 내지 3곳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노사 민정 협의회도 잠정 연기됐답니다. 여러 가지 광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서로 이견들이 있나 봅니다. 반면에 유통업계 면세점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5대 면세점 상반기 매출 사상 첫 10조 돌파. 면세 비즈니스를 B2B 사업으로 바꿨고 중국 보따리상이 몰리면서 매출 늘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그런데 하반기에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관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뚝 떨어져서 4, 5년 뒤에 공급 대란이 우려된다 하는 겁니다. 서울은 2분기가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16% 수준으로 급감했다. 3월은 1만 1061세대였는데 6월에는 836세대로 감소했다는군요. 이렇게 아파트 인허가 수가 감소하면은 4, 5년 뒤에는 아파트들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관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네요. 변호사협회에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60%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표만 생각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올해 변협이 제출한 의견서 306건을 모두 조사한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면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법률안 가운데 한 80%가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제가 더 강화되는 내용의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김중배 뉴스센터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기사 제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0분 내지 30분, 심지어는 40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편집을 해서 15분 내지 20분 분량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 시간에 15분에서 20분을 무슨 뉴스가 나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청자들이 할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중배 뉴스센터의 오늘의 뉴스는 제목 중심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대신에 자세한 뉴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풀이는 별도로 김중배 뉴스 일기에서 기사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뉴스 큐레이션의 본뜻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김중배 뉴스센터 오늘의 뉴스와 김중배 뉴스 읽기를 적절하게 살펴보시면서 뉴스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